지금부터 약 3만 년 전의 어느 날 공주 석장리 검강변에 20-30명으로 추정되는 일단의 무리가 도착했다. 먼 길을 떠나온 듯 그들은 피곤하고 지쳐 보였으나 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는 순간 그들은 활기를 되찾았다. 주위에는 아름드리 화렵수림이 우거졌으며 강물은 한없이 맑고 고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을 기쁘게 해준 것은 강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이었다. 풍족한 식량과 깨끗한 물, 그동안 얼마나 찾아 헤매던 것이었던가. 그 뒤 그들은 검강에 정착하게 됐으며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그들이 남긴 최초의 흔적을 기점으로 검강과 함께 부침해냈다. 그로부터 3만 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의 후손들, 즉 우리들은 검강을 떠나서 살아가게 됐다. 자동차로, 기차로 우리는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게 됐으며 검강의 물고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오히려 이제 검강은 폐수와 오물이 흐르는 번거롭고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우리의 생활과는 별 관계없이 다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인식 밖의 강이 되어버렸다. 해서 우리는 더욱더 검강을 떠나고 있다. 그러나 검강은 안다. 우리 곁에서 말없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감싸 안고 흐르며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자연의 일부임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 또 결코 거부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 우리가 검강을 떠난 적은 있어도 검강이 우리를 떠난 적은 없다. 따라서 검강은 우리의 미래이다. 적어도 지난 33억 년 동안 지구의 표면은 숱한 변화를 겪어왔다. 4억 년 전만 해도 지구의 상당 부분은 바다였으며 육지 면적은 지금의 절반도 채 되질 않았다. 그러나 육지는 지각운동에 의해 계속 솟아올랐으며 지구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불과 1천만 년 전쯤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반도는 1억 8천만 년에서 1억 3천만 년 전 사이에 솟아올랐으며 이때는 서해가 낮은 육지여서 중국 대륙과 이어져 있었다. 또한 뒤따라 솟아오른 일본 열도는 우리나라 남부지방과 이어졌으며 지금의 동해는 그때 커다란 호수였다. 당시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의 일부 강들은 서해 한복판을 흐르던 고황하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13,000년 전 지구 북반구의 3분의 1을 덮고 있던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가 과거보다 160m까지나 더 높아지자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떨어져 나가게 됐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서쪽으로 흐르는 강들, 즉 압록강, 한강, 검강 등은 바로 그때, 즉 제4빙하기 이후 고황하로부터 각기 독립됐다. 결국 검강이 강으로서 그 독자적인 영역을 고수하며 변천해온 것은 불과 13,000년, 즉 지구 나이에 35만 분의 1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뿐이다. 그러나 그동안 검강은 연평균 1242mm의 강우와 바람, 조수,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지각운동의 영향을 받으며 오늘에 이르러서는 길이 401.4km, 유역 넓이 9,886제곱킬로미터인 우리나라 6번째 큰 강으로 바뀐 것이다. 검강 뗏목 탐사대는 8월 6일 오전 10시 신탄진읍 검강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대원은 모두 21명으로 구성됐으며 뗏목 등 각종 탐사 장비만 해도 2톤을 넘었다. 탐사대는 1진과 2진으로 나뉘어 출발했다. 1진은 덕유산을, 2진은 전라북도 장수군 수분리를 탐사하기 위해서였다. 첫날부터 헤어지는 것이 섭섭하지만은 빠듯한 일정에 맞추려면 어쩔 수가 없다.
한참 올라가야 되네. 탐사대 일지는 이날 오후 7시 덕유산 백년사에 도착해 첫 여장을 풀었다. 백년사는 신라 때 세워진 절로서 70리 구천동 계곡의 끝부분 해발 900m 지점에 위치해 있어 한여름 복더위에도 방에 장작을 떼지 않고선 잠을 잘 수가 없다. 이튿날 새벽 탐사대는 덕유산 정상을 향했다. 덕유산은 태백산에서 지리산을 잇는 소백산맥의 중심부에 솟아 있으며 남북으로 이어진 능선의 길이만 20km가 넘는 큰 산이다. 이게 지금 같은 계통입니까? 네, 같은 계통입니다.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이거? 요것은 편남입니다. 편남이요? 네, 백년사부터 계속 올라오면서 요암석이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덕유산 일대는 전부 이거 저 편한 계통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이쪽 하얀 거 이건 어떤 계통? 특히 산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편암은 우리나라 지층의 가장 밑바닥 암석으로 덕유산은 여러 지층을 뚫고 남북으로 길게 솟아오른 편암 덩어리가 오랜 세월 풍화돼 형성됐다. 따라서 이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금강의 상류는 태백산맥 서쪽의 강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상류처럼 동에서 서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지형적인 특이성을 갖고 있다. 가파른 능선을 따라 2시간, 강을 취재하러 산에 오른다는 푸념을 땀으로 닦아내며 탐사대는 정상에 올랐다. 전방 20m 정상. 기쁘다, 기뻐! 그러면 지금 요 뒤에 마을 보이는 데가 이제 여기 해당돼요. 우리 여기 정상은 밀려드는 구름 안개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 시야가 좋지 못했다. 그러나 향적봉 일대의 드넓은 고원에는 갖가지 여름 야생화들이 가득 피어나 선경을 이루고 있었다. 준비해간 물이 떨어져 고생하던 탐사대는 뜻밖에도 정상 바로 아래에 샘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해발 1614m 산 꼭대기에 샘이 있다니. 마셔봐. 야, 일단 커피 다 준비해. 예상대로 샘의 수량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 샘의 수맥은 틀림없이 구천동 계곡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서둘러 수질 검사를 했다. 해발 1614m 덕유산 정상에서 약 50m 아래에 위치한 샘입니다. 따라서 이 샘은 전 금강유역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현재 이 물의 수질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의 온도는 약 한 13도시고요. 물속에 녹아 있는 그 용존산소는 한 7.5 ppm.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는 한 6.7로서 약한 산성을 유지하고 있어 가장 이상적인 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도 샘의 수온은 13도로 이가 시릴 정도로 차다. 또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도 7.5 ppm으로 샘물의 수질은 정상을 넘어 이상에 가깝다. 금강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샘. 이 샘에서 흐르는 한 가닥 가녀린 물줄기가 구천동 계곡의 시작인 것이다. 탐사대는 금강 상류 지역 수질에 기대 이상의 자신감을 갖고 서둘러 구천동 계곡으로 하산했다. 구천동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몇 남지 않은 계곡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울창한 숲에서 흘러나오는 차고 맑은 물은 냉수어종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서식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금강의 또 다른 최상류인 구천동 계곡에는 어떠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을까? 탐사대는 정말 운이 좋게도 멸종 위기에 놓인 희귀종 금강모치를 수중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금강모치는 버들치와 비슷하게 생긴 잉어학과의 냉수어종으로 물속의 산소량이 6ppm 이상, 수온이 20도 이하인 1급수에서만 살 수 있으며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해서 금강모치란 이름이 붙여졌다. 이런 것들은 1급수가 아니면은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그 어종들이죠. 아, 물이 깨끗한 곳 아니면? 예, 주로 피라미나 그 나머지 종류 같은 것들은 보통 2급수 내지 3급수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어종은 분명히 1급수 아니면은 자랄 수가 없어요. 아, 때로는 금강모치는 특히 한국의 특산종으로 남한에선 휴전선 부근 한강 상류에서 들어 발견되고 있지만은 그 밖에는 금강의 무주 구천동에서만 서식이 확인됐다. 따라서 어류 학자들은 구천동 계곡을 금강모치의 남방 한계선으로 보고 있다. 여기 있네. 크죠? 놓쳤어. 아니, 나올 거야. 여기는 비키지 말고 잠깐요. 금강모치의 서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탐사대는 뜻하지 않은 또 하나의 소득을 올렸다. 미국 캘리포니아가 고향인 무지개 송어를 한 마리 잡은 것이다. 이제 양어장에서 이제 이게 그 홍수를 지게 되면은 물이 많이 흐르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홍수로 인해서 이제 양어장에서 이제 튀어나와. 이게 이제 요 아래 양어장에서 탈출해 나온 거네, 이게. 예, 그렇죠. 그럼 완전히 야생으로 된 거 아닙니까? 예, 야생으로 변해버린 거죠. 예. 야생으로? 예. 100m 아래 양식장을 탈출한 무지개 송어가 이영만리 구천동에서 야생으로 정착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어찌 놀랄만한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덕유산 구천동에서 탐사대는 4번의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정상 바로 아래의 샘물은 수온이 13도,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7.5 ppm, 백년사푼 15도에 7.2 ppm, 송어장 위는 19도에 7.0 ppm으로 모두 나무랄 데 없는 1급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시설에서 15km 하류 지점인 수성대의 수질은 수온이 23.3도, 용존 산소량이 6.5 ppm으로 나타나 계곡 상류보다 떨어졌다. 물론 수성대의 수질도 1급수이면 틀림이 없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물이 나빠진다는 등식의 성립을 확인하는 것 같아 탐사대의 기분은 조금 언짢았다. 낮의 통문은 지난 1934년에 뚫린 구천동의 관광명소로서 전라북도 무주와 경상북도 김천을 잇는 교통의 요충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계곡물을 따라 병풍처럼 늘어선 산 가운데에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 하지만 낮의 통문이란 이름은 계곡 위에 다리를 놓고 통로를 크게 넓힌 1934년 이후부터 유명해졌다. 탐사대는 이곳 낮의 통문에서 폭이 50m밖에 되지 않는 좁은 강물이 무려 1500년 동안이나 문 이쪽 저쪽에 위치한 두 마을을 갈라놓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설천과 무풍, 이 두 곳은 모두 전라북도 무주군에 속해 있지만 주민들의 말과 풍속 등 모든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한마디로 설천은 전라도, 무풍은 경상도이다. 기마가. 따라서 이거. 아저씨는 집이 어디세요? 다리에 걷어요. 무풍이에요? 예. 근데 나 할머니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설천하고 말도 틀리고 생활 풍습이 많이 틀리죠? 틀리죠. 예. 어떻게 틀려요? 모르죠, 그는. 저 경상도하고 저 오이가 캥기거든. 아, 그래요? 여기는 거청으로 좀 긴가. 그런 게 경상도 말 따랐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아주머니, 네. 이 수박은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여기 내가 설천서 여기 있어요. 아주머니 어디 사세요? 요 세마리라고 요 물건네, 요 다리 건네. 아, 설천면이세요? 네. 그럼 원 고향은 어디세요, 아주머니? 원고냐고 여기 위에. 같은 설천이세요? 네, 네네, 그럼 설천이에요. 여기서 나가고 자라고. 여기서 나가지고 여기서 커서 취재 왔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옛날에 어떤 풍습이 틀렸어요? 옛날에는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혼이나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냉편 쪽에서 다 하고 여기서는 헌혜리 쪽에서 이제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렇게 갖고 왔네요. 차이가 많아. 무풍지대는
완전히 김천, 대구가 주 생활권이 되는 데 비해서 이 설천은 전주라든지 대전 이쪽으로 생활권을 하고 있죠. 또 가령 입술이라는 것을 입수부리 한다든지 또는 실엉하는 것을 실경한다든지 또는 그 가을 하는 것을 가실한다든지 또는 무하는 것을 무시한다든지 이와 같이 그 언어가 비록 이 조그마한 냇물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금강 상류 이 설천이라고 하는 그 50여 미 폭의 이러한 그 내를 중심으로 이와 같이 볼 때 그 양 지역이 한쪽은 완전히 신라권, 한 지역은 그 백제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때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그야말로 신라와 백제의 그 경계가 아니었겠느냐. 물론 지금 오늘날 그 사학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러한 그 추측을 거의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숱한 세월, 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녀왔는가? 때론 삶의 터전으로, 때론 획을 긋는 경계로, 줄기마다 모습을 달리하면서도 사람과 문화를 잇는 유기체로서 강은 생명력을 지닌 채 역사와 시간과 함께 흘러온 것이 아닌가. 덕유산 취재를 끝낸 탐사대 일진은 이진과 합류하기 위해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로 향했다. 수분리는 장수읍에서 남원 사이에 이르는 국도를 따라 8km를 내려간 곳에 위치해 있으며 43세대 220명이 모여 사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그러나 마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물이 갈라지는 곳, 즉 마을 앞 수분고개에 내리는 빗물이 북쪽 면에 떨어지면 금강으로, 남쪽 면에 떨어지면 섬진강으로 갈린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탐사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는 금강의 발원지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아유, 야, 말도 어찌도 못하고 이 새끼야. 헤어진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건만 대원들은 꽤나 오래된 듯 서로 반가워했다. 간단히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탐사대는 모처럼 전체 회의를 열었다. 몸은 피곤하지만은 금강의 발원지를 찾아내야 한다는 긴장감으로 회의 분위기는 잠옷 진지하기만 했다. 이 자리에서 수분리에 먼저 도착했던 이진은 발원지가 해발 896m인 마을 뒤 뜬봉산 중턱에 있으며 뜬봉샘이라고 불리지만은 장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그동안의 탐사 결과를 보고했다. 과연 그 뜬봉샘이란 금강의 발원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튿날, 즉 8월 9일, 탐사대는 일찌감치 캠프를 출발했다. 뜬봉산의 지리를 잘 아는 마을 이장 김진성 씨도 이번 기회에 샘을 꼭 찾고야 말겠다며 함께 따라 나섰다. 물줄기를 거슬러 마을 뒷산을 오르는 대원들은 가쁜 숨만 몰아쉴 뿐 별로 말이 없다. 뜬봉샘. 이번 탐사의 최고 목적인 금강의 발원지 뜬봉샘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우거진 숲 사이로 나타났던 사라지고 사라졌던 나타나는 실랏 같은 물줄기와 숨바꼭질하기를 여러 번. 그러나 출발 3시간 만에 찾아낸 현장은 마을 아주머니들만 알고 지낸다는 숲속의 산신기도터였다. 얼핏 보아선 샘으로 보이지만은 물줄기가 산정 쪽으로 계속 나 있다. 즉 뜬봉샘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탐사대는 여기서 소중한 산신기도 현장을 목격할 수가 있었다. 저 대전 방송에서 수분이 오셔가지고 이 촬영을 해가시서 텔레비에 나오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왔으니 모든 것을 다 여왕님과 다 이해해서 사진을 이해하십시오. 마을 아주머니를 따라 빌고 절하며 대원들은 한결같이 뜬봉샘을 찾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원했다.
전라북도 장수군 수군이 백나는 수군이 맹인하고 산재가 터서 우리 인간들이 찾아왔어 관세음보살 남한타부 산신기도가 끝나자 탐사대는 또다시 뜬봉샘을 찾아 나섰다. 샘이 정말 있기는 있는 것일까? 무성한 갈대숲을 헤치며 산의 구분응선 부분을 뒤지기 2시간. 여기다. 다 왔냐? 여기야 여기. 어디? 여기 왔어. 야 찾았다 찾았어. 확실한 거야 이거? 야, 와 이거 참나 고생 많이 했다. 캠프를 출발해 6시간 만에 찾아낸 뜬봉샘은 사람의 발길을 거부하기라도 하려는 듯 갈대숲 사이에 다소곳이 숨어 티끌 한 점 묻지 않은 순수 그 자체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솟아올리고 있었다. 성질을 찾아낸 순례자의 마음이 이랬을까? 그렇다. 이 물의 탄생에서 금강은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가 있다. 솟아오르는 양으로만 따진다면 한 컵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지만 이 물의 흐름을 시작으로 금강은 비로소 떳떳해지는 것이다. 탐사대는 잠옷 죄스런 마음으로 뜬봉샘의 수질을 검사했다. 무량수를 헤아리는 이치와도 같다. 이 얼마나 어리석음인가. 현재 이 뜬봉샘의 수질은 어떻습니까? 예, 이 뜬봉샘의 현재의 온도는 약 11.8도여서요. 한 12도 정도. 그리고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약 8.0 ppm. 그리고 한 수소이온 농도가 한 6.4입니다. 이 금강에서 가장 상류에 있는 이 뜬봉샘이 가장 이상적인 그 샘이라고 생각됩니다. 탐사대는 금강의 발원지 뜬봉샘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찾아낸다. 이미 알려진 금강의 발원지가 실제와는 틀리다는 사실이다. 건설부와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지난 1979년 12월에 함께 만든 금강유역 조사 보고서에는 금강의 발원지가 소백산맥 덕유산으로 나와 있다. 국립지리원에서조차 금강의 발원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왜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1918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실측한 이후 68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금강에 대한 실측조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서 우리는 건설부가 지난 82년 10월에 발표한 금강의 하천일람표를 들 수 있다. 하천일람표에는 금강의 발원지가 장수군 장수면 용계리로 나와 있다. 그러나 용계리는 수분리에서 10리 정도 하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발원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전라북도 장수군에는 장수면이라는 곳이 없다. 장수읍이다. 이것은 바로 1918년, 즉 장수가 면일 때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어처구니 없는 실수이며, 이렇게 볼 때 1918년 이후 금강에 대한 실측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어지는 것이다. 뜬봉섬을 출발한 금강물은 북쪽을 향해 8km를 흘러내린 곳에서 장수읍을 만나며 여기서 강폭은 50m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말이 강이지 아직은 하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장수 사람들은 이곳을 천천이라 부른다. 하늘에서 시작된 내라는 뜻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이름인가. 그렇다. 금강은 정녕 하늘에서 비롯된 강이다. 탐사대는 장수읍에서 차로 30분을 달린 끝에 고무보트 운행이 가능한
장수군 천천면 신기리에 도착했다. 한 조는 보트에 공기를 채우고 또 한 조는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 예상대로 수질은 1급수, 수온 27.4도에 용존 산소량은 7ppm이다. 첫 보트 운행에서부터 대원들의 고생이 말이 아니다. 상류 지역이어서 수심이 얕기 때문에 걸핏하면 보트가 바닥에 닿는다. 물살이 빠른 여울에서는 자갈에 걸리고 조금 잔잔하다 싶으면 모래에 닿는다. 보트에 앉은 채로 20m를 전진하기가 어렵다. 차라리 물속을 걸으며 보트를 끌고 가는 편이 낫다. 죽도 폭포는 지류인 구리항천의 중간 부분 산을 뚫어 금강 본류와 곧게 연결시킴으로써 생겨난 낙차 15m의 거대한 인공 폭포이며 동시에 금강에선 유일한 폭포이기도 하다. 힘든 일정 속에서도 이런 장관은 대원들의 피로를 풀어주기에 충분했다. 물도 아직은 유리알같이 맑아서 수온은 지류와 본류 모두가 28도를 넘었지만은 용존 산소량은 6.5 ppm, 여전히 1급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8월 10일) 정오, 탐사대는 뜬봉샘 출발 이후 고무보트로 80km를 강행군한 끝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에 도착했다. 무주에서는 덕유산 구천동에서 시작된 남대천이 금강 본류와 만나며 금강은 수량이 풍부한 남대천을 만나는 순간부터 비로소 강의 규모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탐사대는 육지 속의 섬 아닌 섬을 취재하기 위해 무주읍 내도리로 향했다. 내도리는 물줄기가 마을의 남쪽과 동쪽 그리고 북쪽을 고리 모양으로 감싸듯 휘감아 돌고 있으며 그나마 서쪽은 절벽진 산으로 막혀 있어 물에 둘러싸인 섬을 방불케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주민들은 마을의 남쪽 강변을 앞섬, 북쪽 강변을 뒷섬이라고 부르고 있다. 물론 이 이름들은 예전 나룻배로 건너다닐 때 붙여진 것이지만은 다리가 놓인 요즘에도 주민들은 여전히 앞섬, 뒷섬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탐사대는 내도리에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아냈다. 마을 120세대 500여 주민의 절반이 안동권 씨이며 모두가 친척이란 것이다. 보기 드문 시족 부락, 집성촌을 만난 것이다. 탐사대는 그 길로 종선 권경진 시댁을 찾았다. 권 선생님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되게 계신데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저 대전문화방송에서 왔어요. 예. 아이고, 여기까지 오셨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예, 예. 아이고, 실례하겠습니다. 예. 강의 누추해서 앉았습니다. 10월은 뭐 이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원래는 여기가 120호까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20호 중에서 우리 권가가 반절 이상 건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그렇게 이 내도리에 그 권씨성을 가진 분들이 이 저 아주 집단 이렇게 거주하게 된 그 유래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 유래는 임진왜란 때 말입니다. 네. 금산 여가 본래 금산군이었습니다. 네, 네. 금산군
부동면 금일이 있었는데 한일 합방 그 되면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우리가 약간 무주로 편입이 됐어요. 그때 그 금당문수에 오셨던 할아버지가 700의총의 선봉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리 할아버지 이제 관직이라서 의병이 아니죠, 의병장이. 그러면 여기 저 그 권 씨가 여기 처음 온 게 임진을 할 때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럼 지금 한 400년이요? 397년이나 됐을 겁니다. 그럼 건 400년이 다 됐네요. 다 됐죠. 그러면 여기 내도리에는 가장 먼저 그 정착한 주민이 권 씨입니까? 예, 저희들입니다. 권경진 씨는 마침 어머니의 제사날을 맞아 한데 모인 일가 친척들을 소개해 주겠다며 탐사대를 이웃집으로 안내했다.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탐사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림잡아 7, 80명. 이 많은 사람들이 종갓집 제사 준비를 위해 모인 일가 친척이라니.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제사가 시작되는 밤에는 200명 정도 모일 것이라는 권 씨의 설명이다. 어째 손님이 이렇게 많아? 이거 맛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좀 잡수세요. 예. 앉으세요. 저리 가시지. 돌아오는 대원들에게 권 씨는 그럴 수 없다며 한사코 술을 한 잔 권한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삶이다. 한데 모여 어울리고 부족한 만큼 나눴으며 따사로운 정을 주고받는 바로 이곳이 사람 사는 현장인 것이다. 근데요. 금강가에 털을 잡고 살았던 모든 옛 조상들의 삶, 바로 그대로인 것이다. 탐사대는 뒷섬에서 2km 정도 하류인 농원나루로 향했다. 한강에만 남아있을 뿐 금강에선 멸종됐다는 천연기념물 259호 얼음치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한나절 동안 6km 구간을 샅샅이 뒤졌으나 얼음치는 끝내 보이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 확인된 얼음치라고 해봐야 벌써 3년 전. 그러면은 이 금강에서 얼음치는 진정 멸종됐다는 말인가? 우리는 여기서 얼음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얼음치는 이 지구상에서 오직 우리나라, 그것도 한강과 금강에서만 사는 것으로 확인됐던 특산종으로 잉어학과의 물고기이며 4년 정도 되면 30cm 이상 자라는 비교적 큰 물고기이다. 몸의 무늬도 얼룩말같이 특이하지만은 매년 봄 알을 낳을 때에도 얼음치는 여울목 자갈밭에 웅덩이를 파고 산란한 다음 그 위에 잔자갈로 바가지만한 탑을 세우는 이상한 습성을 갖고 있다. 산란탑을 왜 쌓는지 아직은 수수께끼이지만은 그 의문이 풀리기도 전에 얼음치는 금강에서 멸종된 것이다. 그러나 탐사대는 내도리 일대에서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올렸다. 무주 앞 금강의 본류와 남대천이 만나는 합류 지점의 수질은 수온이 28.4도, 물속의 산소량이 7ppm으로 나타났다. 무주읍의 수질 오염이 염려됐었는데 뜻밖에도 2급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탐사대는 아울러 갈견이, 피라미, 구구리, 참종개, 줄납자루, 감돌고기 등 금강 상류 어종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6종의 물고기를 카메라에 담았다. 특히 감돌고기는 남한의 4대강 가운데 금강에서만 사는 희귀 특산종으로 서식 상태가 수중 카메라에 잡힌 이번이 처음이다. 내도리 일대에 대한 수중 탐사 결과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살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이상으로 다양하며 강 속의 생태계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한 점이다. 학생은 어디 학교 다니죠? 무주국민학교 3학년 난초반 이름 이종길입니다. 학생이 겨울에서 고기 많이 잡아봤어요? 예, 어디 그러면 고기 이름 아는 거 쭉 대볼래요? 재개미, 뿌구리, 그리고
피리, 왕눈이, 불거지, 재개미야, 재개미스, 똘징어, 멍징어, 미꾸라지, 똘징어, 쏘가리, 딸치, 똘징어. 어류에서 보면은 그래도 금강 상류에 그래도 이 냉수어리라고 할 수 있는 금강모치라든가 또 미역이라든가 또 그래도 7수의 물에서 살 수 있는 갈견이가 아직도 무주구천동 계곡이라든가 또는 전북 진안 계곡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아직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직도 이 금강은 깨끗한 물이다. 더 내려와서 이 금강의 그 합수점이라 할 수 있는 무주 바로 앞에 그 지역을 보더라도 역시 아직도 여러 종의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고 조금 더 내려와서 내돌이라든가 수통리 지역으로 내려오더라도 아직 금강물은 혼탁하거나 또는 오염됐다는 그러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류의 서식이라든가 또 어류에 먹게 되는 수소곤증의 서식이 다양함을 볼 때 아직 금강은 깨끗하거나 하는 그런 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탐사대에 뜻하지 않은 큰 사고가 발생했다. 경치를 촬영하기 위해 내돌이 서쪽 절벽진 산길을 오르던 집차가 30m 아래로 구른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도움인가 차만 크게 부서졌을 뿐 취재진은 가벼운 부상으로 끝났다. 순간 확 뒤집혀졌어요. 이제 막 그러는데 막 거기 뒤집혀져가지고 붕 떨어지는 순간 보이는 게 그 문을 열고 팍 뛰쳐나갔다고. 뛰쳐나갔는데 근데 너무 걱정이 가지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고자 이 어려운 일을 하는가? (8월 11일) 오전 7시 탐사대는 금산군 제원면 수통리 적벽에서 처음으로 뗏목 운행을 시작해냈다. 이제야 물다운 물을 만난 것이다. 뗏목은 모두 2대로 대당 크기가 폭 3m, 길이 4.5m이며 드럼통을 12개씩 매달아 만들었다. 실린 짐과 대원들까지 계산하면 무게가 대당 1톤 가까이나 된다. 그러나 운행 개시부터 문제가 생겼다. 아직도 여울 지역은 물살만 거셀 뿐 수심이 얕은 것이다. 1톤짜리 뗏목을 거의 들다시피 밀어댄다. 탐사대는 이날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13시간 동안 계획된 거리의 딱 절반인 12km를 운행했다. 들다시피 돌파해낸 여울만 22건. 모두들 지쳤다. 그러나 참으로 오랜만에 돼지불고기 특식이 대원들의 사기를 돋아준다.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이곳은 금강에서 사람이 살고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길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다. 삼국통일의 야심을 품은 신라가 백제 부여를 치기 위해서는 소백산맥의 지형상 반드시 영동과 옥천을 잇는 금강을 건너야만 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는 이 일대 금강변을 따라 많은 성을 쌓아놓고 대치했다. 이때 신라의 태종무열왕은 양산에 있는 백제 조천성을 공격했으나 29,000이라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고 패배했다. 삼국사기와 동국여지 성남에 전한 양산가는 이때의 패전을 읊은 신라 경주인들의 탄식이다. 적국은 돼지라 할까 우리 변방 먹어마노네. 씩씩한 화랑님들 나라 위에 창매고 처자를 떠난다. 적들이 밤에 성을 쳐 의혼들이 칼끝해졌네. 머리들어 양산을 보니
횃불꽃이 옹기나 종기 천추에 귀웅되어 영혼이 남아 편히 쉬소서. 특히 우리가 그 무주 쪽에서 해봤지만은 이 무주 설천 지역부터 양산, 대전의 그 지방의 여러 가지 그 지류가 합치는 금강까지 많은 성이 있는데 이것은 백제가 동쪽으로 그 신라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그 성을 많이 쌓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 조촌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조촌성이 지금 양산의 이 확산의 대왕성, 산성 또는 여기 비봉산성 이렇게 얘기를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조촌성이 굉장히 그 중요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 백제군이 그 조촌성을 뺏었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김은문 장군이 와가지고 뺏으려다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이런 그 소식이 전해지자 그 사람들이 양산도에서 그 싸운 그 전공 또 그 얘기를 노래로 지은 것이 바로 양산가다. 근데 그 동국여지 성남 경주 쪽에 그 제형편에 양산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그 전쟁 이야기와 똑같은 그런 그 내용으로서 바로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영동과 옥천을 잇는 금강이 치열한 전쟁터였다는 사실은 이 일대에 남아있는 많은 성에서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특히 옥천의 경우 옛 지명이 고시산, 즉 예전에 시체가 산처럼 쌓였던 곳이란 뜻에서 비롯된 것만 봐도 백제와 신라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이 노령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흐르고 있는 그 강, 금강이죠. 금강이 하나의 그 요새, 그 자체가 요새였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고, 또한 이곳이 바로 이쪽 너머에 그 식장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백제의 보루였기 때문에 그 백제선 백제대로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신라에서는 신라대로에 이곳을 탈환당하면 쭉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이곳을 이렇게 중요시해서 성을 많이 쌓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낮의 통문에서 옥천에 이르는 200리 금강 물줄기를 사이에 두고 백제와 신라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그 찬영을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금강은 말이 없다. 그저 모든 것을 품에 안고 조용히 흐르고 있을 뿐이다. (8월 13일) 오전 8시 탐사대는 뗏목을 해체했다. 그동안 100여 군데가 넘는 여울 지역의 바위 틈을 돌파하느라 두 척에서 모두 16개의 드럼이 상한 것이다. 운행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알 수 있다. 탐사대는 뗏목도 고치고 옷도 말릴 겸 경부고속도로 금강유원지 모텔에서 하루를 쉬기로 했다. 그동안 젖은 장비를 말리느라 모텔 앞은 삽시간의 빨래터로 변했다. 유일한 홍일점 장현란 대원은 뗏목 운행 도중 다친 대원들의 상처를 치료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러나 모처럼의 휴식 중에도 대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장마도 아닌데 연 닷새 동안이나 비가 계속 내려 물이 크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장영란 대원이 요 며칠 비 때문에 속이 편치 못하던 대장으로부터 저녁밥을 태웠다고 혼이 났다. 시무룩해진 장영란 대원에게 김근용 대원이 다가가 뜸들이는 법을 가르쳐준다. 물은 더욱 세차게 흐를 뿐 가라앉을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았다. 일정은 벌써 이틀씩이나 늦어졌다. 그러다 저녁 7시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다. 집어삼킬 듯 물이 거센 금강유원지 뚝을 그대로 돌파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8월 15일 새벽 다시 짐을 옮겨 실은 탐사대는 줄기차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금강유원지를 출발했다. 탐사대는 뗏목 위에서 광복절 아침을 맞았다. 발대식을 갖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열흘이 지난 것이다.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청호수를 15km 남겨놓게 됐다. 이 정도의 유속이면 줄잡아 4시간이면 도착하게 될 것이다. 대청호수. 금강을 다스리려는 인간 의지의 결정. 중부지역의 지도를 바꾸기 위한 6년 대역사의 현장. 그 대청호수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